안녕하세요. 졸린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직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관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직무 분석.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직무 분석이 뭐냐, 이거를 왜 하는가.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은 일단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인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무 평가입니다. 직무를 만들고 나면 이제 이 직무를 가지고서 실제 인사관리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직무에 따라서 이제 뭐 보상도 다르게 해야 되고, 경력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들을 중요도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이 직무들의 어떤 순위를 좀 매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무 평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직무 평가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직무 평가할 때 문제점과 성공 방안은 뭐가 있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무 설계.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뭐 직무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 직무들을 다시 재분류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직무를 설계했는지, 주로 이제 분업이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직무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걸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는 크게 직무의 구조 설계, 직무의 과정 설계, 근무 시간 설계가 있는데, 직무 과정 설계와 근무 시간 설계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개념과 목적. 자, 직무 분석이 뭔지를 알려면은 일단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자, 직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에서 어떤 그 목적,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일을 시키는 거죠. 조직의 목적은 조직 내 구성원들한테 이제 일을 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 조직 내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과업들의 집함이 아니라 집합이죠. 집합으로서 하나의 일의 범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일들을 모아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비슷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거를 좀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보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일이죠. 그래서 타이핑하는 거, 나사 조이는 거, 이런 거를 요소라고 하고요. 과업,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업이죠. 요 과업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이다. 그러니까 동작 요소들로 구성된 일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문서 수발하는 거, 아니면 문서를 분류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과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지션이죠. 이거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그 과업의 집합을 직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기획실 안에서의 문서를 담당한다. 비서실에서 문서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직무는 이제 요거보다는 의미 자체는, 직위보다는 의미 자체가 좀 큽니다.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정의와 비슷하죠. 과업 내용이 비슷한 직위들로 구성된 집합이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할 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직위들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요 기획실 문서 담당이나 비서실 문서 담당이나 하는 일은 비슷할 거잖아요.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문서 담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무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군은 비슷한 직무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비서, 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직종은 모든 조직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무군의 일반적인 분류다.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든지 있는 프로그래머 아니면은 교사, 변호사 요거는 직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종군 줄여서 이제 직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가장 넓은 직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생산직, 사무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 그럼 뭐냐? 직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자, 특정 직무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과업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특정 직무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직무를 분석해 가지고요. 그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과업들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직무가 요구하고 있는 종업원의 지식, 능력, 숙련, 책임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다시 얘기하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얘기 드리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과업의 내용, 그러니까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 과업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의 지식, 능력, 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했고 정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요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요거는 직무 기술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요건, 종업원의 요건, 요 부분은 이제 직무 명세서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자,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작게 보면 직무 수행하는 사람, 크게 보면 조직 전체에게 그 인사관리의 여러 분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인사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 직무 내용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두 가지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사관리의 여러 기능 분야, 확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그 활동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다른 기능 분야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확보 측면에서 쓰는 거죠. 자, 필요 인력의 산정, 모집의 우선순위 판단.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드리면 자, 직무를 정리를 해 놓으니까 이 직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 여기서 자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우선해서 모집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선발해서 직무의 적격자를 선발할 때도 그 직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요건에 이 사람이 부합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할 때도 직무와 직무 수행자 간의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 쪽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사람 쪽도 정리가 되면 그 두 가지를 매칭해서 적합한 배치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측면에서는 인사고과를 할 때 작업 수행자의 능력 평가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그리고
교육 훈련을 시킬 때도 이 직무 명세서에 있는 그 요건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교육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순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경력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요건 따라서 이 직무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직무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직무 순환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 측면에서는 직무 분석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직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직무급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직무급제라는 거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이 보상을 달리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직무, 뭐 난이도가 높은 직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 수준을 높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보상 수준을 낮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인력 유지 측면에서는 직무가 잘 나열되고, 이제 뭐 자세히 한다고 하면 이 직무의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직무의 수행 방법에 대한 그 매뉴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 안전사고의 예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방출 시에도 인력을 감축할 때 직무 가치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직무 불만족에 의한 이직 방지를 위해서 직무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일단 요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무 설계를 할 때도 이제 직무 분석은 도움이 되죠. 자, 기술 변화 등으로 직무가 변화되어야 할 때, 아니면 기존 정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직무 구조 및 과정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직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직무가 지금 현재 어떠한지 이제 요거부터 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직무 분석을 하려면은 일단 직무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들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자,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어떤 과업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업별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다른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그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직무의 특성과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관찰법입니다. 자, 관찰법은 직무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직무가 수행되고 있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직무 단위가 시간이 짧은 직무에 활용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면접이나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때 활용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제 관찰하니까 확실한 방법이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직무 분석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이 관찰자가 상당히 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장점으로는 정신적인 작업, 직무 수행이 긴 작업 이런 건 못하겠죠. 관찰해봐야 뭐 정신적인 거 파악할지 못할 거고요. 직무 수행 기간이 길면 그 옆에서 어떻게 다 보고 있겠어요. 그런 건 어렵고, 생산직 혹은 기능 중심 직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간단하다. 대신 단점으로는 실시는 간편하지만 정신적인 작업은 관찰이 불가능하고 직무 수행자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직무 수행자가 관찰을 의식하면 의식적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는 걸 알고 되게 일이 어려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면접법입니다.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직무 수행자에게 면접을 실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자, 장점은 아까 이제 시간이 길면 관찰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핵심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직무 수행자가 요약 설명할 수 있고 정신적인 활동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피면접자가 정보 제공을 기피할 수도 있어요. 사람 하는 일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무 분석하는 사람이 면접 능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면접자도 상당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법입니다. 설문하는 거죠. 자, 질문지를 나누어 주어서 답하게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다. 그래서 질문지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직무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다 물어봐야겠죠. 직무의 내용, 수행 방법, 그 다음에 목적, 수행 과정,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질문지로 작성해서 이제 답하게 하는 거죠. 자, 모든 직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냥 쫙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무성의하게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지를 작성했는데 이 질문지가 잘못 작성되었으면 직무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엉뚱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부족한 정보 이런 거 가지고 직무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 문항에 대한 직무 수행자의 정확한 이해 부족. 그러니까 질문지에 있는 말을 이 직무 수행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에 이제 작업 기록법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워크 샘플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냥 비슷한 거다, 같은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직무 수행자가 이제 매일 작성하는 우리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작업 일지나 뭐 일보라고 하죠. 아니면 메모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그러니까 작업자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엔지니어, 과학자, 뭐 고급 관리자 등이 수행하는 관찰하기 어려운 직무를 분석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뭔 일을 하는지 옆에서 봐도 잘 모르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적고 있고 뭐 막 공학적인 계산하고 있고 근데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결과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쭉 모아서 보면 아 이런 일들을 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대면 접촉이나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을 안 하니까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작업일지나 메모사항이 정보를 충분히 다 주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 일부분에 불과할 거다. 일한 거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중요사실 기록법. 직무 수행자의 여러 직무 행동 가운데에서 성과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행동,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런 사례들의 수집을 통해서 직무 성과의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추출해서 분류하면 올바른 직무 수행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효과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만 쭉 하게 해서 좋은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장점은 올바른 직무 행동을 추출해서 매뉴얼화하기 때문에 직무 행동과 성과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작업자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행동을 추출하려면 직무 행동이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했더니 성과가 잘 나오더라. 이게 일단은 먼저 파악이 되어야 아 이런 행동이 효과적인 행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직무 행동을 가지고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사람이 뭐 작업하면서 행동하는 게 뭐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행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데도 공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효과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정보만 가지고는 이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획득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는 좋은데 그래서 이 직무가 도대체 뭐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데는 이 중요사실 기록법에서 주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법입니다. 요거는 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합해서 쓴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설문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거는 불러서 물어보는, 그래서 면접법을 병행하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모아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정보를 수집하면 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종합해서 직무를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다. 근데 뭐 꼭 그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역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법들은 요 직무 정보의 분류 방법을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이 정보 수집 방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직무 분석 방법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단순하게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라고만 이해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능적 직무 분석법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죠, 직무를. 그래서 자료와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기능, 사물과 관련된 기능, 요 세 가지로 이제 직무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에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이런 게 있고,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이런 게 있고, 이제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이런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자료와 관련된 건 뭐 비교, 복사, 계산, 정리, 분석. 사람과 관련된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뭐 코칭하고 자문하고 감독하고 협상하고 이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물과 관련된 건 조작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작업자의 작업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행동의 종류, 복잡성의 정도,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작용 요건의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료와 관련된 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매칭이 가능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직무 기능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직무 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쭉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직무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이제 그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위분석 질문지법입니다. 개인의 직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194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질문 항목은 정보의 투입, 정신적인 과정, 작업의 성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환경 및 상황, 기타 직무 특성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질문지가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쭉 작성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보의 투입,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용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정신적인 과정, 그러니까 직무 수행하면서 뭐 논리, 의사결정, 정보 처리 활동 이런 건 뭐가 있냐, 육체적 활동과 어떤 기계 도구 수단이 동원되느냐, 다른 사람과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 일하는 환경은 어떠하냐, 뭐 기타 다른 특성은 어떠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쭉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직무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거의 제한이 없다. 활용폭이 넓다. 그렇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개별 직무의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요러요러하게 일이 구성된다. 그리고 환경은 이렇다라고 하지만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관리직에 대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관리자 같은 경우는 뭐 생산직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이 몰리기도 하고 없던 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나우와 핀토가 관리직 직무 파악을 위해서 별도의 또 다른 질문지를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 개별 항목마다 해당 관리 직무에서의 중요성의 정도,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을 이제 밝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타 관리 직무로 이동하는 관리자의 교육 필요성을 진단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직무로 만약에 가게 됐는데 그 직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아, 이런 교육을 저 직무를 하기 전에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파악되고, 이 관리직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 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직무의 행동적 요건, 근무 성과의 측정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잠시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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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요? 몰라. 나 눈에 내려왔어. 아니, 아까. 예, 어, 그러니까 이 직무들 간에 어떤 것이 뭐 더 중요하고 어떤 필요한 지식이 있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각 직무마다 아, 어떤 게 더 중요하겠구나, 어떤 게 더 요건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는데 요 직무 자체가 어, 어떤 그 성과를 내느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직은 원래 직무 분석에서 그렇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 목록법입니다. 자, 설문지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의 모든 과업들을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이제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과업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 빈도, 중요성, 난이도, 학습 속도 등의 차원에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정 과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직무 분석을 직원들을 이제 쪼기 위해서 할 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직무가 있으면 이 직무가 막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업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과업에 대해서 뭐 소요 시간 얼마, 뭐 필요한 요건은 뭐가 있고 해서 요 시간을 가지고 쭉 더해 보면 이제 그 한 달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요 한 달의 요 시간이 얘는 일이 되게 많은 일, 적은 일 이렇게 나눠서 모자라는 데에는 일을 더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좋을 때만 있으면. 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개발되면 뭐 교육 훈련, 경력 개발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과업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종업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획득한 설문 항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직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 간의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직무평가 등의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직무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기법은 조직 내 각 직무, 특히 생산직에 대해서 인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래서 기업 조직에서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새로 함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기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 조직 안에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 뭐 저기 야근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람 한 명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 행동을 일정한 양식의 기술한 문서다. 보통 들어가는 건 직무 명칭, 직무의 내용, 수행되는 과업, 직무 수행 방법, 사용되는 원재료, 장비, 작업 조건, 타 직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술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종업원의 행동, 기능,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한 문서다.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건 직무 명칭, 요구되는 교육 수준, 요구되는 기능, 기술 수준, 요구되는 지식, 요구되는 정신적 특성, 창의력, 판단력, 요구되는 육체적 능력, 요구되는 작업 경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요건 이제 앞에 나왔던 거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직무 분석의 활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 분석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왜 이 직무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춰서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확보, 평가, 보상, 개발 등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 쓸 건지 사실은 이제 뭐 그러기는 어려운데 다 쓰면 좀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확보를 위해서 할 건지 평가를 위해서 할 건지 보상을 위해서 개발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기에 이런 게 이제 잘 안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나 시간 등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와 종업원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공감대가 없으면 이 직무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러면은 직무 분석에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러면은 정보 수집도 안 되고 분석도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어, 두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됩니다. 해당 직무 전문가와 이 직무 분석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직무 전문가 빼고 이 컨설팅 회사 이런 데다 받아가지고 이제 직무 분석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직무를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키잡이라고 하는 핵심 직무를 가지고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제 다른 직무에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대표 직무를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인 사업 방향과 효율적 인사 운영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어, 가장 중요한 건 시행 과정에서 해당 직무 및 조직 특성을 반영해서 직무 분석 기법과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을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할 때는요. 직무 평가와 직무 설계 요거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직무 관리는 분석, 평가, 설계 요게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직무 분석하고 했더니 뭐가 부족하더라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직무 재설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직무 평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직무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완료되면 반드시 직무 평가 과정을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후 직무 설계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재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직무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무 분석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무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해야 된다. 직무 분석 실권 해놓고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안 되면 헛짓한 거죠, 헛짓.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확보, 평가, 보상,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직무 중심 인사 관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와 직무 분석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직무 분석을 하면서 이 직무 분석이 지나치게 정확성과 능률을 강조한다. 뭔가 이제 회사가 좀 쪼는 분위기다. 이러면은 과도하게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직무를 설계하는 경향이 커지죠. 그러면은 이 구성원들이 이 능력을 활용하거나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왜? 그 일만 딱딱딱딱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면 직무 경계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돼서, 그러니까 막 직무를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경계가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아, 내가 맡은 일은 요 범위구나. 그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자기 직무 기술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은, 적혀져 있지 않은 일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은 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유기적이고 신축적인 직무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조,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조직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집단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조직 문화에서는 이 세분화된 직무 분석, 뭐 명백한 직무 경계 이런 것이 사실 어, 불필요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이제 요렇지 않은 회사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딱딱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명백한 직무 경계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업무 분담의 불균형과 비일관성, 그리고 직무 수행상의 마찰과 혼돈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직무 분석을 할 때는 HR 쪽에서는 이 직무 분석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키고 분석 대상 직무를 잘 선정하고 분석을 이제 실시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무 기술서나 명세서에서 바뀐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요. 표준 성과를 잘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선 관리자는 이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분석 대상 직무를 잘 협의를 해주고, 그리고 참여 작업자 선정하에 잘 협조를 하고, 뭐 분석 결과도 잘 협의를 하고, 표준 성과는 이제 이런 일선 관리자들이 설정을 해야 된다. 작업자가 하면 낮추겠죠. 목표를 낮추겠죠. 뭐 작업자들도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직무 분석의 어떤 방향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전략적 직무 분석. 그래서 이 기업 그 기업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혁신도 되게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직무 분석 작업은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분석 대상 직무 수를 줄이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하나의 직무 단위로 설정하고 이에 준해서 다른 직무를 분석하는 직군을 개발하기도 하고 기업 가치 중심이 되는 대표 직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은 거시적으로도 전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거는 이 직무를 미시적으로 막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조직 목표와 연계된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시적 직무 분석인 어떤 과업의 수준, 직무 수준이 아니라 조직 수준의 직무 분석. 그러니까 조직 분석을 하는 거. 이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전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조직 내에서의 직무 재설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적인 직무 분석은 미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 결과와 미시적인 분석 결과를 잘 조화해서 경영 전략과 목표에 맞는 직무 관리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무 평가입니다. 직무 분석을 했으면 이제 직무 평가를 해야겠죠.
직무 분석이 뭐냐? 직무 평가가 뭐냐? 자, 직무 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조직 내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를 밝히는 거다. 그럼 상대적 가치라는 건 뭐냐? 자, 직무 가치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작업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기업의 목표 달성에 공헌을 하냐, 그 직무가.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 달성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직무의 어떤 내적 그 가치 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의 공헌도가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의 공헌도와 이제 비교된 것이다. 자, 그럼 직무 평가를 하는 목적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체계를 잘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급제에서는 그 기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공헌하는 직무일수록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직무일수록 목표 달성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직무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직무 가치가 높을수록, 즉 공헌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인력 확보와 배치의 합리성을 높일 수가 있다.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등 직무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자나 종업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생초자한테는 직무 가치가 낮은, 상대적 가치가 낮은 그런 직무로 배치를 하고, 경험이 많은 뭐 그런 사람한테는 더 높은 수준의 직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조직을 슬림할 때 직무 가치가 높은 직무는 정규직, 직무 가치가 낮은 직무는 뭐 비정규직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인력 개발을 할 때도 경력 경로,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쭉 직무의 어떤 순로를 밟아갈 때 낮은 직무부터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그래서 신입사원 때는 직무 가치가 낮은 그런 직무에 배치하고 점차 가치가 높은 직무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얘기지만 인력 방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무 가치 중요도에 따라서 구조 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직무의 평가 방법은 종합적인 방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비양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분석적인 방법, 양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비량적인 방법, 종합적인 방법은 서열법과 분류법, 그리고 분석적인 방법은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보시면, 자, 서열법은 직무를 평가하는 사람이 각 직무를 포괄적으로 그냥 요 직무, 요 직무 두 개 그냥 이렇게 놓고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일괄서열법, 쌍대비교법, 유연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쉽죠. 뭐 두 개 해서 이게 더 중요해, 뭐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그 다음에 서열 간의 직무 가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직무 수가 많거나 유사 직무가 많으면 이 평가자의 평가 능력의 한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은 서열법보다는 좀 세련됐습니다.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각 등급마다 직무를 판정해서 넌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등급수를 확정을 하고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요 등급이다 이제 정해놓고 거기로 직무들을 강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급을 나누는 거는 뭐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직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것도 실시하는 거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지요. 그렇지만 자, 개별 등급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요 등급별 정의. 요게 사실 뭐 딱 그 정의에 들어맞는 직무들이
뭐 다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중간 등급 같은 경우는 차별화하거나 구분이 어렵다. 그리고 이 개별 등급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 점수법입니다. 점수법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근데 점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평가 요소로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 직무를 뭐 중요도, 난이도,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로 각 점수를 쭉 준다는 거죠. 그 요소별로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 요소를 일단 정하고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주고 그래서 그 요소별로 점수 부여를 해 가지고 가중치 곱해서 합산해 가지고 서열화를 하는 거다. 직무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 그러니까 요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데 요 평가 요소는 독일의 레파 연구소에서 나온 레파 모델, 그다음에 라이틀 모델, 자크 모델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다른 교재들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장점은 개별 직무에 대한 가치가 점수로 명확하게 산정이 되죠. 점수로 딱 나오죠. 그러니까 가치 비교가 딱 정량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요소와 가중치가 결정되면 그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왜? 이 평가하는 사람이 이 가중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다고 해서 이게 결과가 내 의도대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직무 간 상대적 가치의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점수화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중치 설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과 작업자가 보는 가중치가 다를 경우에는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기법을 개발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 이 요소비교법은요, 서열법에서 발전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임금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여러 직무들을 전체로 비교하지 않고 직무가 가지고 있는 평가 요소별로 직무 간의 서열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 서열법인데 이 서열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 요소별로 서열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임금과 직접 비교한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대표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 요소별로 서열을 매기고 그걸 가지고 임금을 배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분된 거 가지고 요소별 서열과 배분된 임금의 서열을 비교하고 대표 직무들의 직무 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다른 직무들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각 직무마다 이제 뭐 정신적인 요건, 숙련, 육체적 요건, 책임, 작업 조건 요거에 대한 등수를 쭉 매겨놔요. 그러니까 정신적 요건은 A 직무가 제일 높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숙련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서열을 매겨놓고 A 직무가 지금 시간당 임금이 18,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순서잖아요. 1, 2, 3, 4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 정신적 요건에 해당하는 요 1등목은 요거에 요 요소는 18,000원 중에서 6,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얜 2등이니까 5,100원. 이제 요런 식으로 일단 금액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요 서열에 따라서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임금을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요 임금과 요 직무와 이제 이거를 요소별로 해서 이제 그 매칭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장점은 평가 결과가 바로 임금 정책과 연결돼서 임금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뭐 바로바로 이래서 임금은 요만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유사한 직무나 기업 내 전체 직무를 평가하는데 용이하다. 대표 직무 하나 잘 뽑아서 그거 비슷한데 다 적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대표 직무가 잘못 설정되면 평가 전반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대표 직무 평가 요소에 대한 서열을 매길 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평가 과정과 방법이 복잡해서 수용성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에 이제 직무평가할 때의 문제점과 성공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종업원의 거부, 저항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평가 결과는 바로 주로 이제 임금하고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 요소 선정하고 가중치 부여할 때가 이제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사 갈등, 임금 관련된 갈등이 노골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공 방안은 일단 직무 분석을 처음에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직무 평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직무 평가 요소를 합리적으로 잘 선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직무들을 평가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회사 내부의 전문가를 동원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종업원을 참여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종업원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라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직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설계는 크게 직무의 구조 설계, 그러니까 수행되고 있는 일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이제 설계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직무 설계는 이 직무 구조 설계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과정 설계가 있어요. 이거는 직무들을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이제 흔히 ERP 체계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이 직무 과정 설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설계, 직무 수행의 시간, 길이, 뭐 저기 그 뭐 언제 뭐 쉬는 시간을 가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게 있고요. 대부분은 이 직무 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무 설계가 무엇이냐? 직무 설계란 조직 내의 다양한 과업들을 직무로 묶는 거다. 그러니까 과업들을 가지고 하나의 직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 수행 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직무 구조를 설계한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직무가 제대로 설계돼야 사람과 직무 간의 적합도가 높아져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직무 설계를 왜 할까요? 자, 성공적으로 직무 설계를 하면 자, 작업의 능률, 생산성 향상 이런 조직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설계를 잘하면 종업원의 직무 만족, 모티베이션, 뭐 인간성 회복 이런 사회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설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설계는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 집단 사기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 이제 예전 전통적인 직무 설계를 보면 이제 직무 전문화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직무 전문화, 그러니까 분업을 시켜가지고 그 일만 하는 이런 게 이제 과거에 가장 많았는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행동과학적 직무 설계가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직무순환, 직무확대, 직무충실화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술 시스템적 직무 설계,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놓고서 이 집단 안에 자율성을 주는 형태로 이제 직무 설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직무 전문화는 무엇이냐? 한 작업자가 하는 여러 종류의 일을 그 숫자면에서 줄이는 것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작업자가 자기 직무에서 10가지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한 5가지로 줄이면서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5가지 일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딱 오면 뭐 뭐 저기 저기 타이핑도 하고 커피도 타고 뭣도 하고 하는데 야 너는 타이핑하고 커피만 해. 이제 요렇게 이제 줄이는 거죠. 그 일만 맡기는 것이다. 어,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비농률과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3S라고 하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요런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뭐 분업이란 얘기죠. 직무를 전문화시키는 방법은 수평적 전문화, 그러니까 양적 전문화죠. 그리고 수직적 전문화, 질적 전문화로 구분이 된다. 양적 전문화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분업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 질적 전문화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 큰 공정을 쪼개서 하위자에게 일을 맡기는 형태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직급 체계를 형성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화 시킨다는 거죠. 자, 장단점 보시면 이 분업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측에서는 작업자를 뽑기가 쉬워요. 쉬우니까. 단순하니까. 선발과 훈련이 용이하다. 단순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성이 높다. 숙련공이 필요 없으니까 노무가 저렴해진다. 작업 관리가 좋다. 근데 제품 전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려워서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 제품에 이렇게 불량이 났어. 저는 거기서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불만해서 코스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직하거나 지각하거나 결근하거나 단순한 일하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생산 공정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고충 건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책임 부담이 적다. 뭐 정신적 부담이 적다.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히 그냥 하던 일만 하면 되니까. 직무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미숙련 공도 취업이 용이해진다. 그렇지만 방복이 아니라 반복이죠. 작업이 반복되니까 권태감이 생기고 작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가 힘들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 피로감이 가중된다.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 라는 단점이 있죠. 자, 현대적인 직무 설계를 보시면 이제 개인 수준부터 보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개인과 집단을 보시면 개인 수준에서는 양적 확대는 직무 확대로 표현이 되고요. 수직적 확대는 이제 직무 충실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단 차원에서 수평적 확대는 이제 직무 교차, 그리고 양적과 질적이 섞여 있는 게 이제 직무 순환이죠.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의 이제 질적인 확대는 이제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양을 늘리는 거고요. 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권한을 늘려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죠. 개인 수준에서 직무 확대. 양적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숫자를 늘리되 의사결정권은 증가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양적 확대만 이루어지는. 작업자의 피로도 단조로움, 실증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기술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작업자의 기능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배치를 하기가 쉬워지겠죠. 요 일도 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저쪽 일을 맡겨도 되고, 작업자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 직무 만족을 통해서 이직률과 결근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근데 일이 많아졌는데 그 일이 다 흥미없고 단조로운 일밖에 없다. 그러면은 실망은 더욱 커진다. 그 다음에 작업자의 성장 요구 정도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X형 인간.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이씨 일이 더 많아지니까 싫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 따라서 도입할 수 없는 직무들도 있더라. 다음에 이제 질적 확대인 직무 충실합니다. 자, 수직적 직무 확대를 통해서 자, 의사결정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이 부과되는 그런 직무 설계 방법이다. 그러니까 관리 기능의 일부인 계획과 통제가 종업원에게 위임되는 것이다. 이거는 허츠버그의 이효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동기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무 설계 방법이다. 허츠버그 이효인 이론 잠깐만 나오나? 그 종업원들이 만족하는 거는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 그러니까 동기 요인, 위생 요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그 어떤 만족의 동기부여의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동기 요인은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줘도 뭐 불만은 없는데 주면 만족감이 확 올라가서 더 적극적으로 막 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성취감, 타인의 인정, 도전감 등 주로 이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동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위생 요인은 어, 준다고 해서 만족이 막 커지진 않는데 안 주면 불만족이 불만족이 이제 감소하고 만족의 증대에는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독, 지휘, 뭐 급여, 작업 조건 이런 직무의 상황 맥락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지면 불만족은 커지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만족감이 갑자기 확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요 동기 요인, 요 측면 성취감, 타인의 인정, 도전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에 이 직무 충실화가 좋더라는 거죠. 자, 목적은 직무를 보다 의미 있게 인식하게 하고 자유재량권 확대를 통해서 직무 수행자의 창의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직무 수행 범위를 수직적으로 넓혀서 직무의 완전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까지 하는 거니까. 그리고 피로도, 단조로움, 실증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과업의 추가 수행을 통해서 작업자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근데 작업자가 양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교육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자유재량권을 잘 못 사용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막 엉뚱하게 못해. 그러면 계속 불량 나고 비용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내가 하던 건데 왜 쟤한테 시키지? 이제 이런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X형 작업자는 성장 욕구가 낮은데 자꾸 권한을 주니까 심리적 부담과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는 아니고 이게 이제 저 시험 볼 때 이제 요 문제가 나왔었는데 해크만과 올드햄이 이제 그 직무 특성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이게 성과 향상에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에는 중요한 차원이 이런 게 있다.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런 것들이 직무를 되게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직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게 되면 직무로부터 얻는 심리적 상태는 이 직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직무에 대한 의미가 충만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지면 책임의식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 이 결과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개인적 만족과 조직의 성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도 알고 책임감도 생기고 결과도 인식하게 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만족도 향상되고 이직과 결근도 감소하면서 성과가 향상되더라. 근데 요거는 다 그런 게 아니라 요 직무 담당자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까지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잘 조합해야 된다. 그리고 직무의 주체, 고객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 피드백을 제도화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무의 중요 차원을 높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조합이라는 건 뭐 직무를 잘 조합하는 거고요. 직무의 주체라는 건 직무의 주체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컷 설명을 했더니 뒤에 나와 있었네요. 이런. 자, 직무의 내적 특성이 성과로 연결되는 심리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직무 설계와 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공헌을 했다. 그 구조면에서 핵심 직무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 차원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 수행자의 심리 상태가 형성되고 이 심리 상태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핵심 직무 차원에서 보면 기능 다양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능의 종류, 과업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를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과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최종 제품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다. 자율성은 뭐 자유재량권이죠. 피드백은 자기가 수행한 일의 성과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도와 기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얼마나 빨리 받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의미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가 그 자체로서 작업자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책임감은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직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결과인식은 자기가 이룬 직무의 완성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중요 변수는 직무 구조와 직무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의 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수준의 그 현대적 직무 설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직무 교차. 결국엔 뭐 직무를 서로 두 사람이 뭐 이렇게 교차해서 한다는 거죠. 집단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수평적 직무 확대다. 개인 차원의 직무 확대와 다른 점은 직무의 일부분을 반드시 다른 작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거다. 그래서 작업자들 상호 간에 협동을 제고시키고 능률 향상을 추구한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단조로움, 실증을 줄일 수 있다. 직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기능의 폭이 넓어지겠죠, 작업자의. 그리고 협동을 하니까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인간 소외를 줄일 수 있다. 문제점은 겹치었는데 그 겹친 일에 대해서, 겹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핑퐁을 쳐요. 그러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작업자 간 협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차 업무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책임이야. 보통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이런 거 잘하죠. 그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둘 다 잘못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듯이 요 교차 업무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다 책임을 지우는,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직무 순환, 로테이션이죠. 이게 이제 수평적인 일을 쭉 할 수도 있고요, 승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뭐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가 이제 순환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사전의 계획에 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목적은 특정 직무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직무 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요거를 구조를 못 바꿔요. 일을 쪼갤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분담할 수도 있고 단조로움을 줄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여러 직무를 하니까 기능 다양성이 높아지고 인력 배치의 융통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변화 적응력을 높여서 외부 노동 시장 의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에 근로자들이 일을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안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다른 사람을 굳이 뽑지 않아도 내부에서 인력을 빼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기회를 통해서 능력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근데 작업자가 자주 막 교체가 되니까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일이 바뀌면 교육 훈련 처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직무가 이루어지는 작업 집단, 어떤 집단 안에서 막 이렇게 협동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는데 한 사람을 빼요. 그러면 이런 협동 시스템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요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향 이동도 포함이 되는데 요거를 그냥 좌천으로 인식되면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그 질적 설계로서 이제 준자율적 작업 집단. 자, 직무 확대화 모델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직무 확대에 속합니다. 자, 몇 개의 직무들로 하나의 작업 집단을 형성해서 이 작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립한 집단 규범에 따라서 직무를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욕구, 인간관계 소속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서 협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조정과 통제 기능이 작업 집단에 위임되니까 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잘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제가 되는. 보통 이제 군대에서 이런 거 많죠. 이 병들 사이에 어, 암묵적인 그런 그 룰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장교나 이런 그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이제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병장, 상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잘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기술적 문제 해결을 1차적으로 집단 구성원의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묵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훈련비가 경감된다. 그러니까 이 노하우 전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집단이 타율적 상황에서 자율적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까 성장 욕구 충족이 가능해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근데 문제점은 이 기업하고 자율적 집단 간에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이씨, 뭐 이게 공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요 자율적 집단 자체가 이제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업 집단의 구성원들이 막 서로 삐걱삐걱 한다. 이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통제도 안 되고 저 갈등 문제도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이 부분은 아까 그 직무 특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론들이 직무 설계 방법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의미는요. 기업 시스템은 기계 설비 뭐 그리고 그걸 이제 조작하는 이런 기술 시스템 그리고 생물학적이고 사회 심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종업원의 심리 상태와 종업원 간의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그 기계나 이런 조작 그 기계에 저기 딸려서 활동하는 그런 하나의 틀과 그 인간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범주 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시스템을 하위 시스템으로 바꾸요. 그래서 기술적 요구나 기업의 목표 이런 것과 그 사회적인 하위 시스템, 인간적 욕구 이런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최적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환경적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직무의 객관적인 특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직무를 요 기술적인 시스템과 사회적 시스템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직무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을 중심으로 노동의 인간화, 뭐 근로생활의 질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런 공헌, 이거의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율적 작업 집단의 도입을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노동의 인권화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른 책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다른 교재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 그 주로는 이제 다 직무 구조 설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짜투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직무 과정 설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과정 설계라고 하는 거는 직무 구조 자체만을 직무 설계의 고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 모든 직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직무 수행의 흐름, 이 직무에서 저 직무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원활한지 이게 이 기업 전체 목표 달성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 간의 연결과 흐름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는 것, 이거를 흔히 비즈니스 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마이클 해머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BPR이라고 하는 거.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잖아요. 흐름을 재구성하는 거죠. 자,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중요하고도 현대적인 척도인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의 극적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족이 이렇게 길어요. 다 빼면 업무 수행 프로세스 전 과정을 완전히 제고해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뭐 핵심은 이거죠.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BPR의 등장 배경. 첫 번째는 분업화로 인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분업화는 작업자가 하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일만 수행하니까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이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은 낮아지고 서비스 수준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제 정보기술과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업무를 표준화하고 통합화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유연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도 변화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맞춰야 될 필요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계속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가 계속 변화하니까. 그래서 도입 절차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한다. 기업 내 중요 프로세스를 파악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아이고 잠깐만요. 중요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여기를 리엔지니어링 하자. 이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관련 조직도 분석하고 흐름도도 작성하고 뭐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재설계한다. 그래서 뭐 비효율적인 업무는 제거하고 분리된 업무는 결합하고 재구조화하고 기본 모양도 설계하고 비용 효과도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 프로세스를 이제 확정한다. 뭐 그 다음에 미비점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자, 기대 효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를 재구성해서 고객 서비스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뭐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기업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가 있겠다. 자, 성공 방안은 문제점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는 현상타파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임시 방편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업무 수행 방식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종업원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무 시간 설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은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건강과 욕구 충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근무 시간은 기업은 최대한 늘리고 싶어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어하죠. 갈등 문제가 존재한다. 근무 시간의 설계는 근무 시간의 길이, 형태, 문제로 구분돼서 논의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길이에 초점을 맞췄다. 너 일을 많이 할래, 적게 할래, 시간을 길게 할래, 적게 할래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점차 산업화가 진행되고 종업원의 욕구 충족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형태에 대한 문제가 보다 중요해졌다. 근무 시간의 형태는 자, 고정적 근무 시간. 그래서 일일 근무 시간 설계. 그래서 예전에는 일일 8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죠. 그건데 과거에는 그냥 기업의 관리상의 편리함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리듬과 성과 간의 관계를 이제 밝히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그게 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하면 1시간 더 8시가 출근 시간인데 9시에 출근하면 뭐 5시에 나가야 되는데 뭐 6시까지 일하고 간다든지 뭐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한다든지 뭐 이제 자기가 맞추는 이런 것들이 좀 자율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 설계는 과거에는 주 40시간, 44시간 뭐 이렇게 일정하게 배분했는데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과 종업원의 자유시간의 효과적 설계를 고려한 집중근무 시간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쭉 하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뭐 자율적으로 일하는데 꼭 중요하게 이제 이 시간대에는 근무를 해라. 그 나머지 시간은 네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라.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변동적 근무 시간제. 작업자 스스로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선택하는데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는 제도. 자,
이거는 종업원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자율성을 증가시켜서 근무 의욕을 높인다. 노동의 인간화. 자, 그래서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반드시 근무해야 되는 시간대, 탄력적인 근무 시간의 폭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4시간은 내일 해도 되고, 뭐 집에 어디 갔다 와서 해도 되고, 뭐 그런 거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주, 월, 연 단위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변동적 근무 시간제를 하려면은 작업 집단 내 직무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일을 부탁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없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나 거래회사, 금융기관, 관청 등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서는 어렵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시간 개정제라는 게 있어요. 자,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된 계약 근무시간, 정해진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를 가지고서 초과하면 채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간만큼 쉴 수 있고, 미달하면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근로자 중심으로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 있고 휴가 이런 걸로 이제 보상해 주고요. 사용자 중심 계정에서는 이제 일간 주간 근무 시간을 수요가 높아지면 야, 너 그때 저기 쉬었잖아. 내가 채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나와서 일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력 투입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놀았던 때 이제 나오게 해서 하고 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로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근무시간 설계의 자율성이 증가한다.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책에 있길래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뭐 저기 근무시간 개정 가진다고 뭐 평생 근무시간 설계의 자율성을 증가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단점은 이 계정을 운영하려면 어쨌든 이 뭔가 장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참 이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도산했다 이러면은 근로시간 채권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앞서 나간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분근무 시간제 또 이제 요새 좀 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낮은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제도다. 정규직 일자리의 한계,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 정년퇴직자, 고령자 선호 등의 이유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자, 전제 조건은 부분 근무 시간이니까 이 직무가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여야 되고요. 작업 수행의 완성 시간이 엄격히 정해진 직무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야 저기 부분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아야 한다. 장점으로는 이 부분 근무를 활용해서 일시적인 피크 타임 수요를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봉 높은 사람 저기 수당 더 주고 1.5배나 더 주면서 쓰느니 뭐 저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자, 정규 근무 시간의 종업원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작업자의 피로도가 낮고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단점으로는 같은 직무에 대한 여러 부분 근무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 훈련비가 많이 든다. 자, 감독해야 할 부하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독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일체감, 애사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제 교대 근무제 이건 뭐 따로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서 갈게요. 생산 장비를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자동화 공장이나 연속 공장, 병원 이런 데서 활용이 되고 있다. 교대 근무제 장점은 장비, 기계 설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시장 수요가 높은 경우에는 제품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교대로 막 돌려가지고요. 단점은 그 야간 근무 같은 거 있죠. 불리한 시간대에 생산성이 낮아지고 높은 결근율, 높은 사고율의 가능성이 있다. 종업원의 불충분한 수면, 육체적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고립된 사회생활 가능성이 높다. 야근만 하면 낮엔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런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작업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작업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막는 데 있습니다. 휴게 시간을 설계하는 기준은 휴게 시간의 길이, 횟수, 휴게 시간 결정 주체자. 그러니까 얼마나 쉴 거냐, 뭐 중간중간에 몇 번 쉴 거냐,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누가 정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업원의 피로 회복과 작업 능률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